3학년 8반 시험 범위 진도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1강 11번부터 할 차례니까 11강 11번을 펴보세요. 지난 시간에 쌤이 기침 엄청 하다가 10번까지밖에 못했었죠. 오늘 11강 11번이랑 11강 12번까지 하고 시험 범위 끝내고 다음 주에는 질문 받고 그 다음에 자율학습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의미는 동사는 be based in이죠. 무엇을 기초로 하다, 기반을 하다. 무엇을 기반을 하냐면 뒤에 보니까 symbolic interpret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징적 해석에 기반한다고 합니다. 무엇에? 다른 사람의 전달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말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의미를. 그때 우리는 의미 해석을 무엇에 기반하냐? 상징의 해석에 기반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이 상징적 해석이라는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또 나오거든요. 자, 우리가 cannot be inside. 들어갈 수가 없죠. Someone else's head. 다른 사람의 머릿속을 뭐 하기 위해서? 그 또는 그녀가 의도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사람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의존한다. 그 다음 여기가 목적어입니다. 해석에 의존하는데 무엇의 해석에 의존하냐면 상징의 이용의 해석에 의존을 한대요. 근데 쌤이 하이라이팅한 부분을 보니까 첫 번째 문장엔 symbolic interpretation, 상징적 해석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두 번째 문장에서는 interpretation of the use of symbols, 상징의 이용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 반복되는 단어들은 이 글에서 중요한 소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여겨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든 두 번째 문장이든 메시지는 똑같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할 때 그 사람의 머릿속이나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사용한 상징의 이용을 해석해서 의미를 이제 생각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상징이라고 하는 거는 말 속에 들어있는 단어나 그 사람의 제스처나 다른 행동들, 다른 것을 stand for 할 수 있는 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 stand for이라는 동사는 외워야 합니다. 자주 나와요. stand for 하면은 무엇을 나타내다, 의미하다, 더 나아가서는 상징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적어보세요. 그러면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뭔가 말을 했어. 그랬을 때 나는 이 사람의 머릿속이나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게 뭔 말이지?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쓴 말이나 아니면 이 사람이 쓴 제스처 따위를 내가 해석을 한대. 그래서 이런 뜻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넘어갈게요. 해서 예를 들어 볼게요. 누군가가 배고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의미를 이해한다. 근데 아까 말했죠. 그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갔거나 마음속에 들어간 게 아니라 배고파 라는 그 단어의 상징을 해석하는 거라고 했죠. 자, 우리가 비록 we do not experience,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 또는 그녀의 배고픔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건 아니지만 머릿속이나 마음속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동사 equate가 나왔네요. equate A with B 하면은 A와 B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다, 대등하게 두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말, 어떤 말이겠어? 배고파 이 말을 뭐랑 같은 거라고 생각하냐면 내 자신의 배고픔의 느낌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한대요. 다시 말해서 내가 옛날에 느꼈던 배고픔이나 지금 느끼고 있는 배고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 말을 해석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빈칸이 나오는데 다른 사람의 전달, 다른 사람이 한 말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까지가 주어고 무엇을 기초로 하냐면 우리 자신의 경험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아까 전 문장에서도
내가 나의 배고픈 감정과 동일시함으로써 상대방의 배고픔을 이해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빈칸에 기반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찾아도 빈칸에 들어갈 말에 알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까? 뒤에 글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일단 뒤에 글을 읽어볼 건데 첫 번째, 내 배고픔이 너의 배고픔만큼 즉시의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당면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말한 사람은 배고파 죽을 것 같은데 나는 그냥 살살 배고파서 살살 배고프다는 뜻이구나. 또는 상대방의 배고픔을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지. 그리고 추워 라고 누가 말했는데 이 방의 온도가 나에게는 그렇게 춥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공통적인 내용이 눈치를 챘나? 나의 경험에 기반해서 그 의미를 해석하기 때문에 내가 정확히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 나의 경험적인 배경, 내가 해봤던 거, 그리고 또는 나의 더 느린 인지적 처리 과정이 의미할 수도 있다. 뭘 의미할 수 있냐면 가주어, 진주어. Takes me longer. 저한테는 오래 걸려요. 뭐가? Arrive. 도착하는데. 비슷한 이에 도착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당신에게는 분명해 보이는. 그래서 야, 내가 이렇게 배고픈데 왜 너는 이거 이해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그 이유는 내 경험적인 배경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나의 인지 과정이 느려서 똑같은 이해에 도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래서 빈칸 뒤에 있는 이러한 어려움들은 보기 몇 번과 가장 가까울까?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볼까요? 다른 이해. 근데 무엇에 대한 다른 이해냐면 같은 상징적 단어 또는 제스처에 대한 배고파 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느끼는 거랑 내가 느끼는 거랑 같지 않을 수 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여기에서 또 포인트는 뭐냐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 반복된 단어가 두 개가 있었어요. 뭐였죠? 정답은 심볼과 interpretation이거든요. 이렇게 반복되는 단어는 이 글의 중요한 소재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자고 했죠. 근데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정답에 들어갈 말에도 심볼과 interpretation이란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빈칸에 들어갈 내용에는 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그리고 또 관련성 있는 보기를 골라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고 혹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모를 것 같다라고 예상하는 단어는 이 정도? initiative 하면은 주도권이란 뜻이 있어서 누가 주도권을 가질지에 대한 권력 다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2번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12번으로 넘어갈게요. 주어는 일단 the force of gravity, 중력의 힘입니다. 근데 어떤 중력의 힘이냐면 수식을 받아. 우리의 세상을 지배하는 중력의 힘이가 주어고 만든다. 우리를 살게. 어디에서 살아가냐면 비등방성 공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등방성은 한자를 보면 안일비, 같을 등 그리고 방향할 때 방자가 나와 있어요. 뭔가 방향에 따라서 같지 않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뒤에 영어로 또 쓰여 있습니다. 비등방성 공간이란 즉 공간은 공간인데 역학이 달라지는 공간이에요. 방향에 따라서. 여기까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나와라. 짠. 자, 우리는 중력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비등방성 공간에서 살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비등방성 공간이란 역학이 방향에 따라 달라지는 공간이래요.
지금 손가락으로 쓰고 있어서 조금 힘들지만 오케이. 자, 역학이 방향에 따라 달라지는 공간은 뒤에 읽으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올 거고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힌트를 주자면 우리는 위랑 아래만 고려하면 되거든요. 물론 방향에는 상하 좌우가 있지만 중력은 위와 아래에만 관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좌우는 신경 쓰지 말고 위랑 아래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볼게요. 자, 이런 비등방성 공간에 살고 있는데 아까 쌤이 말한 대로 우리는 위랑 아래만 신경 쓰면 됩니다. 자, 이런 비등방성 공간에서 to rise upward, 위로 올라가는 것은 의미한다. 뭘 의미하냐면 저항을 극복하는 것을 의미한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뜨려면 엄청나게 큰 저항을 이겨내야겠죠. 그래서 이것은 항상 승리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위를 향하는 건 언제나 승리를 의미하고 반면에 아래로 가는 것 또는 떨어지는 것은 서렌더란 동사가 게임에 많이 나온다고 서렌더 하면 항복하다라고 많이 알고 있던데 맞습니다. 아래로 가는 것은 항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에 항복하냐면 잡아당김에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방향으로 잡아당기냐면 아래쪽으로. 그러므로 그것은 경험이 됩니다. 뭘로 경험이 되냐면 수동적인 순응으로. 수동적으로 순응하는 것을 의미한대요. 또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까? 얍. 자, 지금까지 읽은 내용이 뭐냐? 중력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위 방향을 향하는 거는 중력에 대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만큼 저항을 이기고 올라갔다는 뜻이잖아요. 반면에 아래를 향하는 것은 중력에 대한 항복 내지는 수동적 순응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힘에 굴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이게 잠시만요. 아이고. 뒤로 가기. 여기를 전체 화면을 보여주고 싶은데 여기까지? 오케이? 너무 빠르면 친구 거 보고 하세요. 그러면 다음 문장 짠! 자, 여기는 외우세요. 이거는 수거입니다. It follows that 하면은 수능에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따라서 무엇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다. 적어보세요. 자, 따라서 공간에 무엇으로부터 라고 되어 있는데 중간에 even이란 단어가 보이죠. even은 형용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even이라는 부사를 봤어요. 어디서 봤냐면 그 나무 블럭이 균등하게 무게가 분배되어진 나무 블럭은 기하학적 중심에서 균형이 맞는다 라는 문장에서 봤었는데 얘는 균등한 또는 고른이란 뜻인데 앞에 반대를 뜻하는 접사가 붙어 있으니까 뭔가 고르지 않음이란 뜻이 되겠죠? 이걸 다 합치면은 얘는 불균형이란 뜻을 갖게 됩니다. 아까 방향에 따라 역학이 달라지는 걸 여기서는 불균형이라고 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냐면 이 공간의 불균형으로부터 다른 locations, 위치는 역학적으로 같지 않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친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여기 예시가 나와 있는데 자, 같지 않은 위치는 역학적으로 같지 않다. 뭔 말이냐? 물리가 여기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다음과 같이 지적함으로써 뭐라고 지적할 거냐면 중력의 중심으로부터 moving away, 멀어지는 것, 이동하는 것은 requires, 요구한다. work, 힘을. 중력의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려면 아까 힘이 필요하다고 했죠. 비행기가 뜰 때. 그렇기 때문에 높이 있는 질량의 위치 에너지는 훨씬 크다. 밑에 있는 것보다. 그래서 이거는 높이 있는 물체가 낮게 있는 물체보다 위치 에너지가 크다라는 글을 읽었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아까 읽었던 첫 번째 문장 결론
결론이 뭐였지? 다른 위치는 따라서 역학적으로 같지 않다. 이거를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같은 위치에 있으면 역학적으로 같다라는 내용이 되고요. 이것에 대한 예시로 높이 있는 질량 또는 물체의 위치 에너지가 낮게 있는 물체의 위치 에너지보다 크다를 읽었어요. 예시를 읽으니까 앞에 문장이 훨씬 이해가 잘 되죠. 높이 있는 거랑 낮게 있는 거랑 다른 위치에 있는 사물은 역학적으로 같지 않다. 역학적으로 같지 않다는 위치 에너지가 같지 않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여기까지도 이해가 됐죠? 그러면 또 조금 올려서 마지막에 한꺼번에 샥 보여줄게요. 계속 읽어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시각적으로 봤을 때 어떤 사물인데 특정한 사이즈, 특정한 모양, 특정한 컬러를 가지고 있는 어떤 물체가 있어요. 근데 이게 will carry, 운반할 것이다, 가질 것이다, 더 많은 무게를. 근데 여기서는 중력이라고 해석하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 뭐 할 때? 그것이 높이 배치되어 있을 때. 아까 했던 말이랑 똑같은 거야. 예를 들어서 A라는 쇠구슬이 있고 B라는 쇠구슬이 있어요. 얘네는 사이즈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고 컬러도 똑같아. 근데 더 높이 있는 게 낮게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웨이트를 운반하게 된대. 그러므로 vertical이란 단어도 외워야 되는데 수직 방향에서의 균형은 획득될 수가 없다. 어떻게 함으로써는? 같은 물체를 위치시킴으로써는 어디에? 다른 높이에. 더 높이 있는 게 반드시 더 가벼워야 한다까지 읽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한번 그림을 그려서 학생들의 이해를 도우려고 노력을 해볼게요. 이제 콧물이 나오려고 하네. 자, 첫 번째로 읽었던 글은 더 높이 있는 사물이 더 많은 힘을 지니게 된다. 해서 이거는 선생님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선생님은 보지 않았는데 소년심판에 막 그런 내용이 나왔다고 하던데 옥상에서 학생이 막 벽돌을 떨어뜨려가지고 이제 그게 치명적인 충격을 가했나 봐요. 사실 벽돌이라고 하는 사물은 그 자체로도 딱딱하고 맞으면 아프지만 멀리서 더 높이서 떨어뜨리면 훨씬 더 큰 충격을 갖게 되죠. 위치 에너지가 커지니까. 그래서 벽돌을 A라는 위치에서 떨어뜨릴 때보다 B라는 위치에서 떨어뜨릴 때 훨씬 더 힘이 세다가 읽었던 첫 번째 문장이에요. 이거. 그리고 두 번째, 그러므로 수직 방향에서의 균형은 같은 물체를 다른 위치에 위치시킴으로써는 얻을 수 없다. 위에 있는 게 반드시 더 가벼워야 된다. 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똑같은 물체를 다른 위치에 위치시키면은 다른 에너지를 얻겠죠?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이것의 균형을 얻고 싶어. 균형을 얻고 싶으면 다음과 같이 하면 된대. 예를 들어서 A라는 물체가 있고 B라는 물체가 있어요. A라는 물체가 B라는 물체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근데 조금 더 낮게 있어요. A라는 물체가 쿵 하고 떨어졌더니 예를 들어서 5kg의 힘을 가졌다고 생각을 해봐요. B라는 물체는 A라는 물체보다 작지만 더 높이서 떨어져서 쿵 했더니 똑같이 5kg의 힘을 가졌어. 그러면 이때는 균형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나와라. 여기서 말하는 다른 높이에서 떨어뜨렸지만 여기로 하면 안 되겠다. 자, 더 높이 있는 것이 가벼우면은 균형을 얻을 수가 있대요. 왜냐하면 다른 높이에서 같은 물체를 떨어뜨려서는 균형을 얻을 수가 없다고 했지. 그래서 위에 있는 걸 더 가볍게 만들어야 균형을 얻을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거의 글이 끝나갑니다. 해서 이것도 선생님이 수행평가 단어에도 넣고 강조했던 내용인데 무엇에 관하여 란 뜻입니다. 해서 크기에 관한 어떤 실험적인 증명이 언급되었다. 랑펠드란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요청을 받았어요. 바이섹터라고, 이등분하라고. 무엇을? 수직계 이선을. 근데 뭐 하지 않고서? 측정하지 않고서. 직접 막 재보지 않고서 한번 이등분 해보세요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은 거의 틀림없이 예외 없이 마크를 배치하더라. 너무 높게. 해서 어떤 사람한테 해보세요 라고 하니까 말도 안 되게 너무 높은 곳에다가 표시를 해놓고 이게 2등분입니다 라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는 오케이? 이거는 하나의 가정이기 때문에 그냥 그랬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왜 저렇게 비합리적으로 높게 해놨을까를 생각하는 건 사실 문제 푸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랬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면 참 좋아요. 이렇게 하나의 수직선이 있었는데 2등분 해보세요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높게 2등분 하더라. 그러면 위에 거는 짧고 밑에 거는 길어지죠. 실제로는. 그리고 넘어가서 만약에 어떤 선이 실제로 2등분 되었어. 해서 진짜 정확하게 2등분을 딱 했어. 그러면은 강조 구문입니다. 왜? it 지우고 비동사 지우고 that 지우면 문장이 완벽하기 때문에. 해서 강조하는 거야. 어려움이 있을 거래. 뭐 하는데 어려움이 있냐면 수거입니다. convince oneself 하면은 뭐를 납득하다라는 건데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납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래. 근데 뭘 납득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냐면 위에 반절이 길지 않다는 것을 밑에 반절보다. 이제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했던 구문이 여기야. 여기가 이제 내용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건데 아까 사람들한테 그려보세요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너무 높게 마크를 하고 2등분 한다고 했죠. 근데 만약에 실제로 이렇게 딱 정확하게 2등분 된 그래프가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게 위에 거랑 밑에 거랑 사이즈가 똑같지. 자, 이거를 내가 너희를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봐봐. 사람들이 실제로 그린 거는 위에 반절이 짧았어. 근데 실제로 2등분 한 거는 위에 반절이 아까 거 그림보다 길지.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한테 납득시키는 게 어렵대. 뭘 납득시키는 게 어렵냐면 위에 있는 반절이 실제로 밑에 있는 반절보다 길지 않습니다 라고 납득시키는 게 어렵대. 다시 말해서 사람들한테 이 실제 그림을 보여주면 위에를 너무 길게 그렸는데 저게 2등분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거 실제로 위에가 긴 게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어렵대요. 왜? 사람들은 그려보라고 하면 위를 짧게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실들 종합을 해서 이제 정답을 맞추러 갈 건데 정답. 이것은 의미한다 할 때 이것은 앞문장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정답을 고를 때 철저하게 앞문장에 의거해서 골라야 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문제 이 글을 쓴 사람이 말한 대로 한번 답을 골라봐야 돼요. 자, 만약에 누군가가 원해요. 보이도록 그 두 개의 할부 반절이 똑같이 보이도록 원해요. 다시 말해서 아까 그림으로 돌아가서 사람들한테 자, 위에랑 아래랑 반절이 똑같죠? 라고 설득을 하고 싶으면 자, 1번 그림을 보여줘야 될까? 2번 그림을 보여줘야 될까? 정답은 1번 그림을 보여줘야 돼요. 왜냐면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야. 이거는 사람들이 봤을 때 위에가 반절이 너무 길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자, 이거 2등분 정확하게 됐죠? 라고 설득을 하고 싶다면 1번 그림을 보여줘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필연적으로 위에 반절을 더 짧게 그려야 돼.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위에 반절을 더 짧게 그려야 한다. 그래서 이게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하지만 해보니까 괜찮죠? 그러면 그리고 오늘은 12강으로 넘어가서 두 문제만 더 하겠습니다. 12강이 근데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인데 유형의 난이도도 낮지만 오늘 할 내용이 정말 짱 쉬워요. 짱.
그래서 학생들도 기분 좋게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좀 어려운 거 나오면 좀 하기 싫지만 오늘 할 내용은 정말 짱 쉬워서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풀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아마 틀린 친구가 없을걸요? 자, 그래서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입니다. 12강 1번 다 폈죠? 게이트웨이는 빼고 엑서사이즈부터 합니다. 일단은 보기가 시작하기 전까지 문장을 최대한 열심히 읽고 이 글이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지를 파악을 하고 정답을 골라야겠죠? 자, 시간적 배경은 고대야. 고대인데 이 글의 소재는 뭐냐면 바다를 건너서 여행하는 것이 이었다. 위험한 일이었다. 예요. 고대에는 그랬겠죠? 왜냐하면은 배들이 항해할 수 없대요. shore는 해안가란 뜻이니까 해안가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항해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어설픈 그림을 그려보면 만약에 이런 나라가 있어요. 그러면 배들이 여행을 할 때 이 해안가를 따라서만 가까이서만 여행을 한 거야. 이 바깥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그들은 여행을 했는데 느리게 여행을 했어요. 작은 돛을 달고. 그리고 여기가 조금 슬픈 부분인데 거기에는 노예로 된 선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노를 저었대요. 그래서 지금 시대적 배경이 고대인데 뭐 이때 모터보트를 탔겠어? 아니겠지. 그래서 사람들이 직접 노를 저어가지고 항해를 한 거야. 그러니까 느렸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점, 지도가 형편없었다까지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선생님이 아까와 동일한 방법으로 정리를 하면서 읽어볼게요. 이건 이제 끄고. 자, 여기까지 무슨 내용이었냐? 옛날 고대에는 항해가 어려웠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나서 1번. 대부분의 고대 문명들은 땅을 기반으로 했대요. 그리고 보냈대요. 그들의 육군을. 해군이 아니라 전쟁터로. 그래서 선생님 지금 뭐 항해, 바다 이야기 하다가 왜 땅, 육군 이런 얘기 나오죠? 1번이 정답이 아닌가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아이고, 이거를 끄고. 근데 1번은 정답이 아닙니다. 얘는 첫 번째 문장과 관련이 있어요. 어떤 점에서? 옛날엔 항해가 어려웠잖아. 그러니까 땅을 기반으로 문명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항해가 어려웠기 때문에 해군을 보내기보다는 육군을 보내서 싸움을 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냥 단순하게 바다에 대한 이야기인데 바다란 단어가 없네? 이렇게 해서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해석을 하고 생각을 해서 정답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오직 소수의 문화만이 a few는 거의 없는 이죠. 예를 들면 이 사람이나 이 사람들 많이 발달시켰다. 상당히 의미 있는 뭐라 그럴까? 바다를 기반으로 한 문화를 해서 이것도 첫 번째 문장이랑 역시 이어집니다. 고대에는 항해가 어려웠기 때문에 아주 소수의 문화만 바다와 관련된 문화를 가지고 있었대요. 이것도 한번 적어볼게요. 글씨를 너무 크게 썼네. 아주 소수의 문화만 바다를 기반으로 해서 문화를 발달시켰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seafaring은 밑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지? 뭐 배를 아니지? 바다를 기반으로 한 문화인가? 심지어 바다에 관한 문화조차도 이게 그나마 이 사람들이 가장 바다 문화에서는 약간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대요. 최초의 괜찮은 지도를. 다시 말해서 아까 항해를 업으로 삼는 이란 뜻이구나. 아까 지도들이 형편없다고 했었지. 근데 얘는 아까 앞에 나왔던 바다 기반의 문화를 발달시킨 소수 얼마 안 되는 문화를 가진 민족들인데 이 항해를 업으로 삼은 이 민족조차도 방법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병렬 구조예요. 1번 할 방법이 없었고 2번 할 방법이 없었어요.
첫 번째로는 그들의 동서 고도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동서 경도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두 번째로는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지도 위에 위치시키는 방법이 없었대요. 그래서 제일 그나마 바다에 빠삭하다는 민족조차도 지도 위에서 자기가 어디쯤에 있는지 이렇게 콕 찍는 거를 할 수가 없었대. 왜? 항해는 그만큼 고대에서는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럼 3번도 관련이 있네. 4번은 지도를 만드는 본질적인 목적은으로 시작을 하는데 사실 이 글이 지도를 만드는 목적에 대한 글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주어부터가 사실 글러먹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속아주는 척 한번 읽어보면 이었다. 무엇이었냐면 현실의 가장 정확한 반영의 창조 또는 그림적으로 공간의 진정한 표현이었다 라고 했어요. 이 내용은 전체 글과 관계가 없고 4번이 빠졌을 때 5번이 3번과 잘 이어지느냐 이와 같이 그들은 만약에 4번이 정답이 맞다면 5번의 그들은 3번의 누군가를 가리키겠죠? 아까 그 바다 문화가 발달했던 친구들. 이와 같이 그들은 항해했다. 오직 짧은 거리만 바다를 건너서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해안에 가까웠다. 가능할 때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까지 고대의 항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그래서 짧은 거리밖에 여행할 수 없었고 해안가에 붙어 다녔다 라는 문장으로 끝이 나고 있으니까 이 글에서 가장 어울리지 않는 문장은 4번. 쉽죠? 약간 1번이 그나마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보기 1번이. 자, 다음입니다. 이 글은 이제 피드백에 대한 건데 피드백 중에서도 피드백이 긍정적이든 중립적이든 부정적이든 이 단어들이 should be tailored 돼야 된다.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훨씬 수월하게 풀었겠죠. tailor 하면은 먼저 직업이야.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옷을 재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동사로는 재단하다 란 뜻이 있어서 재단한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맞추다 란 뜻이 있습니다. 맞추다, 조정하다.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다시 자, 피드백의 말들은 재단되어야만 한다. 조정되어야만 한다. 1번 그들의 능력 수준, 2번 그들의 성격, 학생의 해서 여기까지 한번 적어볼게요. 이어서 그냥 적습니다. 자, 아무래도 학생이 나왔으니까 뭔가 교사 간의 피드백 같네. 피드백은 학생의 1번 능력 수준, 2번 성격에 맞춰져야 된다, 조정되어야 한다. 이거를 고려해서 피드백을 해야 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튜터가 선생님들이에요. 개인 교사란 뜻인데 선생님들은 이 단어는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별표 5개인데 be reluctant to 하면은 무엇을 꺼려하다. 반대말은 be willing to. 기꺼이 뭐뭐하다. 그래서 교사들은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을 언제조차도 학생의 컨트리뷰션이 틀렸을 때조차도. 그래서 여기서 컨트리뷰션이 원래 우리가 공헌이란 뜻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의견 제시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말한 의견이 틀렸을 때조차도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걸 선생님이 꺼려한대요. 그런가? 나는 잘 줬던 것 같은데. 자, 그리고 1번이 시작됐습니다. 그들은이라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되겠죠. 선생님들은 정중한 경향이 있다. 뭐 하는 대신에? 주는 대신에 여기서 face는 얼굴, 체면이란 뜻입니다. 체면을 위협하는 피드백을 주는 대신에 근데 어떤 체면이냐면은 또 수거예요. run the risk of 하면은 무엇의 위험을 무릅쓰다. 학생의 자신감을 낮추는 위험을 무릅쓰는 체면을 위협하는 피드백을 주는 대신에 정중한 경향이 있다. 그래서 얘는 바로 앞문장이랑 찰떡같이 이어져요. 앞문장에서 교사들은
학생에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걸 꺼려하고 1번 문장 그들은 되려 공손한 경향이 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거 나오죠. 사람 이름 나오면 무조건 예시야. 이 사람들이 보고했다. 뭐라고 보고했냐면 주어는 학생은 학생인데 low knowledge라고 하니까 여기에서는 학습 수준이 낮은 학생이라고 한번 해석해 볼게요. 이 학습 수준이 낮은 학생은 배운다. STEM이란 토픽을 언제 더 잘 배우냐면 그들이 지지적이고 공감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때. 잠깐만. 우리가 첫 번째 문장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피드백을 줄 때 학생의 능력 수준과 성격을 고려해서 주자고 했죠. 그래서 아까 학습 수준이 낮은 학생들이란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능력 수준이 고려되었고 그들에게 공감적이고 지지적인 피드백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얘네들은 더 잘 배운다. 그래서 공감적이고 지지적인 피드백이란 예를 들면 그래, 나 오늘 자료가 어려운 거 알고 있어 라고 말해주거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걸 놓치지, 틀리지 라고 말해주거나 아니면 너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라고 해주는 게 이 사람들이 더 잘 배운다는 거야. 그러면 2번은 학생들의 능력과 성격을 고려한 피드백을 준 예시이기 때문에 전체 글과 잘 어울리는 내용이 되겠네요. 3번 학습 환경은 be likely to 하면은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뭐뭐 하기 쉽다. 영향을 받기 쉽다. 무엇에 의해서? 야욕적이고 심지어 아마도 더 높은 경쟁적인 분위기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아까 첫 번째 문장을 다시 떠올려 보니까 학생들의 능력 수준과 성격을 고려한 피드백을 주자는 내용이었는데 여기에서 학습 분위기라는 내용을 끼는 건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정답이 3번이고 이제 얼마 안 남았다. 한 슬라이드 남았네. 자, 4번 반면에 3번이 정답이 맞다면 2번과 4번이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어야겠죠. 그래야 여기에 반면에라는 연결사가 적절할 거 아니야. 근데 2번이 무슨 내용이었냐면 학습 수준이 낮은 학생들은 공감적이고 지지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때 훨씬 공부를 잘한다. 이번에는 high knowledge래. 학습 수준이 높은 친구들은 실제로 보여준다. 낮은 학습을 잘 못 배운다는 뜻이겠죠. 이러한 공감적이고 짧은 응답에는 여기서 이러한은 2번에 나왔던 그 공감적인 피드백을 가리키니까 4번은 2번이랑 잘 어울리고 있네. 자, 근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왜 이런 공감적인 피드백으로부터 효과가 없냐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생각한데 누가 이거 좀 자료가 어렵지, 이거 다른 학생들도 잘 못해 이런 말 들으면 이게 약간 인위적인 것처럼 보인대. 또는 patronizing이 밑에 써 있는데 자기를 깔보는 거라고 생각을 한대. 그래서 오히려 밑에 한번 적어볼게요. 학습 능력이 낮은 친구는 공감적이고 지지적인 피드백으로 통해 더 잘 배우지만 학습 능력이 높은 친구들은 공감적이고 지지적인 피드백으로 인해서 더 잘 못 배우더라 라는 내용까지 읽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주제 재진술의 냄새가 강하게 나죠? 그래서 결론을 지으면 이 글은 양괄식 글이에요.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처음에 한번 등장하고 마지막에 한번 등장하고 이걸 양괄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거는 학습자한테 짧은 피드백을 줄 때 이것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을 결국 하고 싶었던 거야. 이것은 intelligent라는 말은 똑똑한이란 뜻이죠. adaptation은 아까 첫 번째 문장에 나왔던 tailor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꿔 쓴 거예요. adapt도 맞추다, 조정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똑똑한 조정이냐? 그건 아니고 intelligence가 지능이란 뜻도 있기 때문에 이걸 합치면 지능적 조정. 여기서 말하는 지능적 조정은 학습자의 능력과 성격을 고려한 조정이 되겠죠. 이런 피드백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이렇게 글을 마쳤고요. 한 가지 중요한 걸 언급을 안 했네.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첫 번째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기억하십니까? should라는 조동사가 나오면은 이 글은 주제문일 가능성이 높다. 뭐뭐 해야 한다. 지금 말하는 사람의 어조가 너무 강하잖아. 뭐뭐 해야 합니다. 반드시 뭐뭐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맨 마지막으로 돌아가서 맨 마지막 문장도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 있으면 선생님이 주제문이라고 했죠. 뭐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수적입니다. 필요합니다. 이런 말 나오면 또 주제문.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이 글은 주제문이 처음과 마지막에 2번 등장하는 양괄식 구조이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지금이 33분이 지났는데 아마 학생들이 TV 연결하고 허둥지둥 되다가 아마 한 3, 4분 지났겠지? 그러면 지금 한 10분 정도 시간이 남았을 것 같은데 자리에서 조용히 자기 할 일 하면 되고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선생님이 월요일에 출근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물어봐도 되고 아니면은 문자로 물어보면 최대한 친절하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시간도 공부 열심히 하세요. 빠이빠이.